제5장 기업의 성장과 국제화에 대해서 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짧게 끊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공부에 흥미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먼저 기업의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을 하는 목적 그 자체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을 설립할 때도 기업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를 잘 고려해서 설립의 핵심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업 창설을 위해서 타당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한번 살펴보죠. 먼저 그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한 돈은 언제까지 회수를 하는지, 즉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을 낼 때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익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성장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자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구체적인 기업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은 정밀하게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밀함이 경영계획의 바탕이 되어야만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업 타당성에 이어서 소요 자원의 파악과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업을 설립을 검토할 때 시장에서 경제성이 양호하더라도 소요 자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돈은 충분한지, 운영할 혹은 개발할 기술은 있는지, 인력은 확보할 수 있는지, 시설과 자재를 구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경영 노하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 창설을 위해서는 시장 잠재성의 파악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검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장 규모,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잠재성,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 성공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인허가 취득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취득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 설립 시에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상시장과 제품 분석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시장 규모, 그리고 경쟁사별 매출액 점유 비율 등 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합니다. 또 제품 계획의 종류, 제품 용도의 적합성 여부,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특징과 해결 가능성, 또 국내외 표준 규격품과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둘째, 손익계산 수립입니다. 3개년 혹은 5개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추정하고 연도별로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 시기와 매출 규모,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란 투자와 이익이 서로 크로스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좀 앞당겨져서 가능할지 아니면 멀리 좀 멀어질지 이런 것들이 매우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일반 기업들은 특별한 것 외에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손익분기점을 도달한다는 목표를 많이들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 상황의 분석과 예측도 중요하겠죠. 기업이 무엇을 추구할 때 국가가 놓인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 국가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들의 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창업을 하는 사람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업종을 모르고 돈벌이가 된다니까 무작정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더구나 창업자는 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 혹은 업종과 연관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지식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한 창업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제품의 특징과 시장성, 판매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상품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자기 평가를 한다 해도 소비자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투자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판매도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존을 해나갈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영 시스템, 생산 시스템과 조직의 구성, 자금 운영 계획의 수립이 필수입니다. 기업 설립에 있어서 생산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채 기업 문을 열 때는 기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 자금도 충분히 확보될 때 성공의 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을 설립할 때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상품을 실어 나르는 일 같은 것 실어 나를 때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원가 절감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입지가 효율적 경영과 원가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적 입지 요소입니다. 경제적 비용으로 매수가 용이하며 법적, 도의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 비용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형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용수자원, 즉 물 같은 그런 자원도 확보가 충분해야 합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 입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수, 교통 이런 것들이 물류 기능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과 노동력, 생산 원가 요소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노동력 확보를 고려하여 경제적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세 공과금이나 정부 보조금, 금융기관과 다른 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한 규정이라든지 전통적 규범이라든지 정치 정세와 치안 요소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국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국토계획이나 국방계획이 있어서 내가 그 공장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구입을 한다면 투자비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도시계획이나 지방개발계획에 의해서 제한되는 곳을 피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형태는 출자자와 경영의 관계가 실제상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출자자가 동시에 경영자로 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해서 기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형태는 자본주의 출자, 기업 자본의 출자, 경영,
지배, 책임 등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표 5-1을 보면서 경제적 기업 형태의 분류를 크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이라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지방행정자치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영기업, 공사, 정부회사 등을 의미하고 사기업이라 하면 개인기업에서부터 주식회사,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모두 사기업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이란 생산조합, 소비조합, 신용조합과 다른 형태의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개인기업은 개인 상인, 자영업자를 주로 의미하죠. 그 다음에 기업 형태로 출자된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고 조합 형태로 출자된 회사,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조합이 있고 기업 결합 형태로 기업 연합이 있고 기업 집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로 생산조합, 소비조합, 신용조합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개인기업은 개인 단독으로 출자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하죠. 왜?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기업의 위험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 위험 부담이나 이익이 모두 개인에게 기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개인기업은 기업 형태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형태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출자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와 같은 아주 원시적인 기업이나 특별한 숙련을 필요로 하는 업종, 또 기계화 내지 대규모 경영이 불리한 소규모 경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명, 둘의 이름을 합친 거죠. 한명회사. 두 사람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 출자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회사로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의 공동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여서 한명회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채권자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하죠.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갚아야 될 무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또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한책임사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권리만 가지며 각 사원의 수는 각각 1명 이상이면 합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크게 찾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섹션입니다. 다음 유한회사, 이거는 가끔 볼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 책임이 주어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로 책임의 유한성이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성립하는 조직체다. 그리고 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또 폐쇄적이어서 사원의 수는 적고 사원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결혼이 될 때 한두 명 뽑을까 전략적으로 사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매년 다른 기업들처럼 전략적이거나 또 기업의 확장을 하고 추가로 뽑거나 이런 것들이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죠. 사원의 교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관의 구성이 극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적으로 공시주의, 즉 세상에 알릴 권리, 경영을 세상에 알릴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기업을 공개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만큼 굉장히 비공개주의적입니다. 기타 설립 요건으로서 경영진 구성은 한 명도 무방하고 이사의 임기는 제한도 없습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원총회의 서면 결의 방법이 인정되고 대차 대조표를 세상에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의 지위를 유가증권으로 표현하지 않고 양도성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은 말 그대로 2명 이상 출자해서 공동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조합은 무한 책임을 지는 영업 담당자와 유한 책임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으로 구성이 되고 익명조합원은 이익 분배에만 참여하고 경영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조합이나 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았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고 보관하고 금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입니다. 상부상조하고 공존, 공영으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경영하는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특징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보다는 조합은 상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가능하고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의 편익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농협협동조합, 농협을 얘기하는 거죠. 수협,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축협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돈을 투자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설립 이유를 정리하면 경제정책상, 국가의 재정정책상, 국가의 공익사업상의 목적이 설립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정책상으로는 수자원 개발, 수자원공사, 수자원 개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택사업, 양로원 설립, 운영, 병원 설립, 운영, 학교 설립, 운영 뭐 이런 것들 국공립 시설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상으로 전매사업, 담배 판권이죠. 이런 것 같이 세금 이외의 국가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을 재정정책상의 설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공공이익 도모와 국가 수입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곳이죠. 군수물자, 군수물자를 판매하고 거래하는 곳, 군수산업 분야,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점은 국공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음이 간다. 그래서 자본 조달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판매가 국가의 전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조세공과금을 정부가 운영함으로 그 감면받는 혜택을 갖고 있다. 반면에 단점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법령 그리고 예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영관리 제한이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사장이 바뀌면 경영방침이 변경되어서 일반적 지휘관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이 또 단점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떨어지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그런 것들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점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인사교체와 같은 졸속계획으로 인해서 구성원의 책임감이 굉장히 약하다.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나태함도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경영자들이 무산일주의를 쫓는 등 경영 의욕과 경제 지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자주 바뀌고 또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니까 공기업의 단점이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